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결과 기준 지금 11월 21일 기준입니다. 11월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26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년의 절반이죠? 네, 조사 이후에 가장 좀 긴 기간 동안에 하락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수도권도 그렇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집값이 과연 하락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기조에서 저처럼 집 없는 사람들은 과연 사야 하는지 뭐 기다려야 하는지 뭐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많은데 관련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집값이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뭐 뻔하죠. 뭘까요? 뭐 금리 뻔할까요? 높고 네.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호가가 뚝뚝 떨어지는 금리가 건가요? 높고 그거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네. 그 결과를 그쵸. 말씀하는 거고요. 네.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2020년에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뭔가요, 소장님? 금리는 저는 트리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금리가 높았잖아요. 높았던 적이 있었죠.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금리가 더 높았죠. 네. 제 기억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집을 사고 싶어서 난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안 사고 싶을까요? 집값이 결국에는- 떨어질까 봐. 그렇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은 안 사고 싶잖아요. 네. 아까 무주택이라고 하셨는데 네. 왜 안 살까요? 작년에는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도 집값이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요. 가격이. 부담스럽다. 근데 오른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사나요? 집을 사죠. 아니 대출이자 1,000만 원 내도 1억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는데 지금은 그 모르잖아요. 확신이 없어졌죠. 근데 금리 인상이 영향을 줬죠. 왜 트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불을 붙여도 라이터에 불 딱 붙이면 불이 안 붙잖아요. 라이터에만 불이 붙는데 그렇죠. 뭔가 불이 났다는 얘기는 환경이 불 붙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고요. 네. 그 환경이 뭐냐면 저는 꺾일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꺾일 때가 됐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서 트리거가 됐고 왜 꺾일 때가 됐냐라고 보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가 서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뭐 양도세 특례 5년간 네네네. 면제 뭐 혜택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살아보셨잖아요. 늘어나면서 14년, 15년, 16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자, 서울이 7년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과거에도 7년 연속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많이 오랫동안 상승을 했고요. 상승 폭이 아파트만 본다면 한 3배 정도. 한 7년 동안 3배 정도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네. 과- 2010년도, 과도한 21년도에 거죠. 마포 아파트가 10억 안 했거든요. 뭐 6억, 5억, 7억.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5억, 20억 하잖아요. 그러면 네. 소장님 그 거품이 다 꺼지면 집값의 하락은 끝나는 거예요? 다 꺼진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어느 우리 정도 빠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되잖아요. 10억 원을 은행 금고에 그대로 넣어두면 사실 실질 가치는 한 7억 4천만 원 정도 10년이 지나면 그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원상 회복되기는 어려운데 우리 PIR이라고 하잖아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네네네. 보더라도 2013년도 그때가 11 정도 했었거든요. 11, 12. 지금이 18 정도, 18.3 정도 올라갔으니까 뭐 통계가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지만 많이 올랐는 거는 사실이고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근데 왜 지금이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많이 올랐죠. 2020년에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우리 유동성 파티? 네네. 저금리 파티였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파티라고 하거든요. 신데렐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2시가 되어가죠. 네. 신데렐라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너무 신나게 놀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시간을 까먹고 놀다가 금리 인상에 종이 치니까 끝났네? 정신 차리고 파티가 보니까 끝났어. 집값 이거 더 이상 안 오르겠는데? 어떡하지? 매수자들은 다 물러서죠. 지금 사면 안 되겠다. 대출 이자 내고 취득세 내고 남는 게 없겠는데 집주인들은 오라? 더 안 오르겠는데? 버티면 안 되겠는데? 팔아야겠는데? 거래가 안 되죠. 거래란 건 매도자 매수인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매수자들은 이제 목표 수익률이 낮아지죠. 나는 수익률을 더 많이 요구하게 돼.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고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니까 나는 이 가격에 안 살래. 더 떨어져야 돼. 얼마나 더 떨어지면 돼? 이제 매수자들이 큰 소리 치기 시작하죠. 30%도 부족한 것 같아. 최소 20%, 30% 이상은 너희들이 양보해봐. 집주인들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서울 쪽에서는 버티고 있고요. 10%에서 15% 정도 떨어졌고요.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20-30%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아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 또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불확실성 제고도 안 됐고 올해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내년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내년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뭐 소장님께서는 사실 금리 부분은 트리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런 트리거나 어떤 유동성 파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네. 우리가 부동산이란 하나의 자산을 수요와 공급 개념에서 조금 생각해서 보면 네. 사실 16년도 이후에 17, 18년도 가격 상승 때는 네.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 컸고 네. 그러다 보니까 멸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사 갈 데가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부분 등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의 영향이 이제 조금씩 밸런스가 바뀌어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이라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죠. 저도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좀 저는 공급 부족에 동의하지 않아요. 공급은 무슨 공급이 않았다. 부족한가요? 전국 저는 기준으로 작년에도 하면은 사실 공급 많죠. 부족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이 왜냐하면 서울이 부족하죠. 그렇죠, 서울이요.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서울이 부족한 거예요. 서울만 네네. 부족합니다. 서울이 그렇죠. 적정 수요가 4만 7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매년 그 정도 공급을 네, 해줘야 맞아요. 된다라고 하는데 네. 잘 될 때 이전 정부 시절에 한 4만 세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서울은 이제 땅이 없잖아요. 택지가 아파트 없고. 택지가 없죠.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공급이 안 나오는데 맞아요.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4만 세대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MB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비 사업을 좀 추진을 해서 좀 풀어주니까 그때 결과가 지금 나왔던 거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수도권 지방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 서울만 봐야 되고요. 근데 서울도 그러면 서울은 절대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안 떨어져? 그건 아니죠.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자, 공급만 먼저 바라보면 공급은 두 종류가 있죠. 네네. 절대 공급. 그러니까 네. 입주 물량. 그렇죠. 물량이 늘어나느냐. 두 번째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느냐. 상대적인 매물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몇 년 전만 작년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지는 않았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양도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8억도 남는 게 없어. 10억 남는데 나 다주택이어서 7억 세금 내고 내가 3억이 남어.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정부에 내가 애국자가 돼야 돼? 나 안 팔래. 매물을 회수하게 되죠. 지금 증여로 넘어가는. 그렇죠. 증여로도 넘어가고 공급은 입주 물량은 어차피 서울은 부족한 거고 전체적으로. 네네네. 수요는요. 절대적인 수요는 이제 우리 출산율 감소라든지 뭐 한데 사실 그거는 지금 영향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다. 상대적인 공급이 뭐가 중요하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유행했던 용어가 뭐예요? 벼락거지가 되겠다. 네네. 패닉 바잉. 굳이 안 사도 되는 2030 세대들. 네. 제가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연끌 투자 뭐 이런.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69세라고 보거든요. 왜? 결혼하고 자녀 놓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집을 사고 싶지. 제 생각을 해도 제가 2030 때 집을 사고 싶었나 하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다 집 사야지.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집값이 오르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싸다라는 사실은 인식.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 연예인들이 막 집 사면 뭐 그쵸 유재석 씨가 빌딩 샀다라고 하면 전혀 열받지가 않잖아요. 가장 열받는 게 누구냐면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친척, 형제가 아니 집 산 것까지는 열이 안 받아요. 그렇죠. 올랐잖아요. 집 샀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호가가 5억, 10억씩 막 올라. 갑자기 연락이 오는 그게 거예요. 말이 돼? 친구가 밥 먹재요. 밥 사준대. 갭 투자한 친구들. 네. 근데 모르죠. 밥 사준다니까 얼씨구나 갔는데 밥 잘 먹고 있는데 친구야 나 사실 3년 전에 아파트 샀는데 5억 올랐다. 목이 탁 걸리죠. 표정은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죠. 목에 걸려요. 그냥 맛있게 실제로 얻어 그렇게 먹으면 되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잠이 안 온다. 왜냐하면 아파서.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왜 못 나 샀나? 일만 하고 나 뭐 하고 살았는 거야. 내가 쟤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는데 난 이제 쟤를 따라갈 수 없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재테크를 해야겠다.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없던 수요가 과수요가 되니까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그게 왜 공급 부족이라고 단정을 지었냐면 정부가 규제를 하죠. 하나, 둘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 집값이 안 잡혀요. 그랬었죠. 오히려 더 확산이 되죠. 네네. 야, 이유가 뭐야? 마지막으로 핑계라면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공급 부족이에요. 야,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은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신도시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만 나중에 안정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되지만 저는 그건 핑계라고 보여지죠. 앞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서울은 좀 다르게 봐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수요가 너무 자극을 받아서 네.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 있다. 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공급이 갑자기 뭐가 달라졌나요? 아니죠. 조금 늘어났죠.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수요가 확 없어지니까 네네. 이제 공급 뭐 부족이란 말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공급 과잉 11월보다 이제 다음 달 12월이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입주 물량이 36% 늘어나거든요. 이번에 둔촌주공 때문에 되게 문제가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던데. 무슨 문제요? 분양이 안 될까 봐. 아, 일반 둔촌주공이요? 분양이. 네.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우리가 지금 둔촌주공 걱정할 때는 아니고요. 별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 절벽인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는 현 가격을 어느 쪽에서도 지금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그냥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그쵸. 상황인 것 같은데. 바라보는 산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 가서는 이제 서로 이게 만날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보유자들은 급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럼요.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입장에서 이거는 매력적인 위치다. 네.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심리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이게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을 떠나서 여러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확실한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된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안 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 사고 싶은 게 아닌데 이 가격에는 내가 그렇게 마진이 크지 않을 것 같아라는 로또 불안감. 분양 이런 게 없을 것이다. 근데 둔촌주공도 말이 많은 게 목표가 너무 낮았어요. 너무 기대감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주변 시세는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 넘는데 당초 3천만 원 수준을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또야. 되기만 되면 로또야. 라고 했는데 지금 분양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800 얼마? 3,900 너무 높은데? 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20% 30% 이상 저렴하고 서울에 12,000세대 나오는 평지가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네네. 그래서 아마도 경쟁률은 높지 않겠지만 저는 무난히 마감될 것이다. 작년에 했으면 아마 몇백 대 1 정도 나왔을 텐데 올해는 뭐 몇십 대 1에서 몇 대 1 정도로 끝날 것이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둔촌주공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저 제일 궁금한 게 앞서서 잠깐 여쭤봤는데 그래서 이 집값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으로 전문가분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이제 빠지고는 있는데요. 저는 바라보는 게 이제 중간중간에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횡보도 있고. 금리 인상이 좀 멈추겠죠. 네. 아마 2023년 상반기 되면 멈추긴 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하락으로 전환은 안 되겠죠. 네. 멈추면 이제 여러 가지 뉴스에서 하락 신호들이 나올 거라고요. 곧 하락할 거야.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면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사도 될까? 아니면 가격을 쳐다봐요. 그러면 고점 대비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10%만 떨어져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고요. 30% 떨어져도 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계층이 있는데 기다렸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상위에 있던 1번 타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면 유입이 돼요. 네.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반등합니다. 10억짜리가 8억 정도 떨어지면 서울 기준에서 8억 5천 9억까지도 반등을 해요. 대세 상승이 되려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야,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돼. 빨리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멈출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인 반등을 하다 또 조정이 되고 그런 과정을 3번 정도 거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0% 정도 빠지더라고요. 30%. 고점 대비 30% 정도. 평균적으로. 네,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근데 이제 보통 서울도 이제 지역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우리가 늘 강남도 빠집니다. 근데 강남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겠죠? 늦게 빠지는 거죠. 덜 빠진다는 게 아니라 늦게 빠지는 그럼 거예요. 시기가. 30%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까? 저는 강남도 30% 빠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변수도 있겠지만 과거는 안 빠졌나요? 이게 30%를 아까 지금 더 빠질 소장님께서 수도 말씀해 있죠. 주시니까 네. 사실 요즘 이제 서서히 조금씩 그 뉴스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전월세 그 집값하고 전세가하고 이제 뭐 역전된다라든가 그렇죠. 공통전세 얘기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비율을 따져가서 봤었을 때의 가격 조정폭이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과거는 30%였고요. 30%. 재건축 재개발은 50%까지도 빠졌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고요. 전세 가율이 낮잖아요. 일반 아파트들은 50% 정도 버팀목 역할을 해주니까 떨어져도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과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조금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왜? 네.
지금 이례적이잖아요. 전세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 전세 가격은 원래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빠지거든요. 네네네. 전세 가격이 떨어진 적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는 금융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잖아요. 네네. MB 정부 이전에. 그렇죠. 내 돈, 내 전세금. 근데 전세 대출이 도입이 되니까 월세 은행 돈, 내 전세금. 그렇죠. 집주인들도 소유권은 내 건데 집은 사실은 은행 거잖아요. 그게 뭐 내 거야. 은행이 건저당을 40% 50% 잡고 있는데. 나는 방 하나 정도. 방 하나. 네,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 자, 하나 정도.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못 느꼈죠. 저금리니까.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올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10년 내에 이런 적은 처음이잖아요. 대출 이자가 너무 큰 거예요. 부담스럽죠. 문제인데 전세 대출 이제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는데 월세가 유리하겠는데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는 수요 자체가 떨어지죠. 왜? 사람들은 철저한 계산이거든요. 지금 월세가 유리해요. 전세는 안 유리해요. 이제 안 유리한 제도가 된 거예요. 굳이 전세에 왜 들어가?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공급 물량도 늘어나잖아요. 최근에 입주 물량 늘어나고. 전세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매매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죠. 그렇죠. 네.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 받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면 받쳐주지 않아요. 그렇죠. 더 내려가죠. 그러면 30%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거기 시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서서히 조정이 되면 시간을 두고 3년 정도 조정이 되면 연착륙이 되는 거고요. 1년 내에 30% 이상 빠졌다 그러면 경착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예의주시하는 거죠. 정부는 연착륙을 원하는 거고 경착륙이 되면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집값 올라갈 때는 사실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집값이 올라요. 사람들의 스트레스.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뭐 포모 현상, 피오 미싱아웃 나오자 막 와. 그럼 민심이 안 좋아지죠. 그쵸. 표가 좀 떨어지죠. 그쵸.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데 집값 잡자. 집값 잡자 그렇게 되죠. 근데 반대로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세금이 덜 거쳐요. 세수 감소되죠. 지금 지자체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거래가 안 되니까 취득세, 양도세가 안 나와요. 양도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 힘들죠. 기껏해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걷어들이는데 또 많다고 아우성이네. 민심이 또 안 좋아지죠. 야, 종합부동산세 내년에 내려줄게. 세수가 줄어들고요. 소비도 감소하죠. 우리 전 국민의 자산의 한 70%, 80%가 부동산이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물론 명목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만 우리 심리가요. 돈 못 쓰게 팔아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돈인데 사실 우리 마음은 집값이 올라갈 때 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사실은 나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집을 안 팔았잖아요. 근데 부자 된 기분에 차도 바꾸고. 그쵸. 우리 차 바꾸고 싶을 때 집값 오를 때 차 바꿔야 되거든요. 여보 나 차 바꿔도 돼? 그래 바꾸자. 요즘 같은 분위기에 차 바꾸자 그러면 너 정신 있니? 지금 대출 이자가 얼마인데 차를 바꿔요. 이 인간이 정신 못 차리네. 취소해야죠 지금 했던 것도.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내수 경제도 안 좋고 건설 경기 당연히 안 좋고요. 우리 이사 갈 때 뭐예요? TV 바꾸고 네. 인테리어하고 또 뭐 가구 바꾸고. 요즘 가구 업체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구 업체들 그냥 아사지경이거든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별로 안 좋겠네요.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난국, 네, 경제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결국 내수 경제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연착륙을 한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기간으로 따졌을 때 한 3년에 거쳐서 빠지면 그렇죠. 3년 이상 거쳐서 1년에 한 5% 10%씩 조금씩 조정이 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게 되면 아마 소비도 안 될 거예요. 2023년 아마 내수 경제 더 안 좋을 거예요. 건설 경기 당연히 안 좋고요. 건설 회사들 부도 날 거고요. 지금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일부 중소건설사들 부도 나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들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 여러 분야에서 어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정을 좀 상징적으로 찾을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오를 때도 우리가 뭐 강남이 더 올랐네 아니면 노도강이 올랐네 이런 상징적인 하나의 벤치마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처럼 네. 이번에 딱 여기 이거 빠지면은 이건 진짜 부동산 제대로 된 조정 보인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강남이 빠져야 되고 결국에는 강남으로 가는 거죠. 반포 이쪽 가격이 강남 그렇죠. 강남이 빠져야 되고 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얘기들도 왜냐하면 바로 밑에가 되니까. 집값 오를 때도 강남이 왜 중요해요? 우리 동네하고 상관이 없는데 강남이 오르면 어디로 가죠?
그다음 마용성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가 강남 규제하면은 풍선 효과가 생기고 네, 그렇죠. 마용성 오르면 노동강 오르고 노동강 오르면 경기도 오르고 경기도 외곽 오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우리가 앞서서 둔촌주공 얘기했는데 둔촌주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왜냐하면 둔촌주공이 만약에 미분양이 나잖아요. 네. 둔촌주공이 미분양 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 분양 시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히는 게 없어요. 둔촌주공조차도 안 되면 이제 될 게 없어. 파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둔촌주공은 무난하게 마감이 되는 게 우리 경제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을 해야 되고요. 강남 집값이 이제 서서히 송파 잠실 쪽부터 이제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 3구인데 왜 송파구 잠실이 많이 떨어질까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강남 3구잖아요. 송파구는 소초구 강남구를 강남 1구, 2구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냥 그쪽은 그냥 하죠.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는 잠실, 송파구가 약세 지역이거든요. 외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곽 지역부터 먼저 조정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이 6개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강남도 빠지죠. 그래서 강남도 아마 빠질 거예요. 늦게 빠지는 거지. 우리 저수지 이론 있잖아요. 그렇죠. 가물면 네네네네. 중심부가 마지막에 남쳤는데 비가 계속 안 오면 중심부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에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은 늦게 빠지고요. 오를 때 물이 먼저 차니까 좀 빨리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 저는 불패 그런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조정 옵니다. 집값 바닥 시그널은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강남 이야기 하잖아요. 네. 자, 강남이 위험해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바라보는 강남은 저 돈도 많은 지역에 쟤들 잘못 건드리면 풍선 효과가 생겨서 다른 지역에 막 자극을 주게 되고 쟤는 진짜 컨트롤하기 힘들어. 쟤는 그냥 내버려둬. 규제 어지간하면 안 풀어야 돼. 쟤는 그냥 꽁꽁 묶어둬야 돼. 근데 강남을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심리가 무너지거든요. 야, 강남도 빠진대야. 큰형님이 끝났다야. 다른 지역들도 같이 붕괴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지금 또 규제 지역 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남겨둔 게 경기도 4곳, 과천하고 성남하고 맞아요. 광명, 하남, 서울 25개구 남겨뒀는데 왜 남겨뒀을까요? 좀 더 떨어지면 풀어주려고. 그렇죠? 풀어주고 마지막에 남은 한 곳이 강남. 강남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정부가 바라볼 때 야, 큰일 났다. 이젠 풀어줘야 된다. 시장이 니 알아서 풀어줄게. 네. 너 풀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 더 이상 떨어지지 마라는 신호거든요.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에 풀리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절대 안 풀릴 것 같고요. 내년 말 2024년 정도 순차적으로 풀거든요. 노도강부터 풀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강남이 풀리니까 투기과열지구 풀고 마지막에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첫 번째 바닥 시그널은 강남 조정 대상 지역 풀리느냐.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진짜 급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안 사도 돼. 충분히 기다렸다가 바닥 확인하고 들어갈 거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산이 높으면 고리기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골짜기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 저는 바닥의 골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지나지 않고서는 다시 대세 상승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강남 조정 대상 지역 풀리느냐고. 더 떨어져요. 풀어줬는데도 안 돼. 야, 심각한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 카드가 나오죠.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에 나왔고 네네. IMF 때 나왔고. 네네. 지금 집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안 받을게. 니들 마음대로 해. 5년 동안 다 해먹어. 샀다 팔아도 돼. 샀다 팔아도 돼. 니들 다 해. 5년 지나서 양도세 부과하는데 주택수도 빼줄게. 도장 딱 찍어주거든요. 계약서에. 하이패스 같은 거. 네네네. 그래도 안 살래? 우리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다 해줬잖아.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나오면 저는 막 집을 사라 막 투기하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양도세 특례 카드가 나오면 그때는 용기를 좀 내야 된다. 필요한 사람들. 네. 아까 집 없다고 했잖아요. 없어요. 그때는 좀 용기를 내셔야 돼요. 부모님 카드도 좀 쓰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 내의 하나의 유동성 환경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뉴스 가끔 보면 영리치들이 줍줍했다. 뭐 현금을 들고 와서 그냥 사갔다. 부자들 뭐 이런 많아요. 얘기들을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거진 제로금리에서 모든 자산 시장이 막 끌어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오르고 맞습니다. 코인 시장도 오르고 사실 그런 영향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런 유동성의 환경
뭐 이제 금리는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금리의 경로를 알고 있으니까 뭐 무엇이 어떤 매수의 주체가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부 이제 영리치들 뭐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하겠는데 저는 영리치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흔든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우리가 집값 올라갈 때도 일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갭 투자를 한다든지 뭐 다주택 일부. 근데 일부고요. 그분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전체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때 그 흐름 자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리치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저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마중물 역할은 하겠지만 영리치라고 해서 절대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본인들이 물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 있는 분들이 더 정확합니다. 철저한 계산을 하고 막 불안한 마음에 지금 불안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돼? 야 큰일 났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죠. 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야 지금 안 하면 벼락거지가 된대. 어떻게? 지금 어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마 냉정하게 좀 따져볼 겁니다. 적어도 금리 인상이 인하로 돌았을 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고요. 저는 유동성도 예전보다 좀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하고 코인 시장도 안 좋잖아요. 우리 돈 어디다 하나요? 부동산 투자, 주식, 코인, 이제 예금 이렇게 남았는데 다른 자산 시장이 좀 요즘 안 좋잖아요. 유동성도 저는 좀 줄어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금으로도 많이 들어갔고 지금 예금 금리가 한 5% 나오잖아요. 지금 은행 그렇죠. 예금 넣는 게 유리해요. 지금. 그렇죠. 네. 어디 가서 상가 서울의 1층 상가 수익률이 3% 정도 나오거든요. 아니 3% 할래 은행에 5% 넣을래. 은행에 5% 넣고 아마 상황을 예의주시할 거예요. 계속 은행에 넣지는 않거든요. 그 예의주시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닥의 시그널을 분명히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는 나는 30%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래. 20% 기다릴래. 그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기다린다는 거죠. 타이밍을 기다리기 때문에 영리치라고 해서 지금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는 저는 안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꼬마 빌딩 시장도 금리 올라가니까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는 주택이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되니까 야 꼬마 빌딩 사자 80%까지 대출해 줬거든요. 근생 빌딩 같은 경우는 100억짜리 내 돈 20억 가지고 80억 대출 받아서 샀는데 80억 대출이면 1년 이자가 4억 정도? 월세 받아가지고 월세 1,0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나머지 3억은 내가 월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꼬마 빌딩 시장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무리 뭐 리치 시장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도 손해 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분들도 기다릴 것이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씩 규제 완화 카드 등을 꺼내놓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앞서 뭐 조정적 해제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강도 높은 규제의 대상 중에는 임대업자들에 대한 여러 이슈 등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임대업자들의 뭐 풀어줬었던 그런 제도 때문에 뭐 너무 이제 매몰되던 이런 문제 등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또 이거를 또 보완하고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겪게 될까요? 풀어주겠죠. 지금 정부에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12월 달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남은 카드가 규제 지역 해제는 2023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12월 달에 나올 카드가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 재건축 안전진단 좀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아니 돈이 있는데 무주택일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결국 그분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규제지역 풀어서 양도세 중과세 정도 빼주지만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낮춰주지만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임대사업자 제도 만들어서 종부세 합산 배제 너 빼줄게. 종부세 그래 너 빼줄게. 제발 좀 사줘. 니들이 사야 돼. 라는 신호를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진 않겠지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작년에 이런 시그널을 줬으면 시장이 오판하죠. 야, 또 투자하란다. 막 난리가 나죠. 투기. 안전진단 작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이야기만 해도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은 안전진단 뭐 어떡하라고. 안전진단 돼도 통과해도 15년 걸리잖아. 이제 사람들이 냉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저는 지금 풀어줘야 됐다라고 보죠. 왜? 자극을 덜 주니까. 이때 안 풀어주면 나중에 또 못 풀어주거든요. 판을 만들어주면 금리 인상이 멈추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필요한 사람들 또는 투자 세력들이 들어오죠. 아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겁니다. 결국은 다음 총선
때하고 같이 물리겠네요. 물리죠. 예. 2024년 총선이니까. 24년 총선이니까 2023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권에서도 하반기쯤 됐었을 때 진정이 안 되면은 다 쏟아져 나오겠네요. 심각하죠. 예.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정치 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24년 하반기. 그때 사면 돼요. 그 상황을 봐야죠.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내용들 보시면 재테크적인 관점도 그렇고 저처럼 이제 뭐 미혼자들이 실거주, 집을 실거주. 실거주를 위해서 지금 사면은 분명히 이거는 고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그냥 뭐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서 좀 기다리는 게 방법이겠네요. 당분간은요. 당분간은 기다리는데 영원히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네. 전세 계속 살면은 마이너스거든요. 인플레이션 방어 못 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네. 제가 많이 질문 받는 게 그래서 바닥 언제야? 1년 후야? 3년 후야? 자꾸 강요를 하는데 제가 그거 알면 여기서 방송하겠습니까? 대나무 꽂았죠. 네. 그건 알 수 없는데 몇 가지 신호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 풀리느냐, 고점 대비 30%, 정비 사업은 50%까지 빠질 수도 있느냐, 양도세 특례가 나오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그런 증상이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집어 던지거든요. 지금은 줄다리기 하잖아요. 집주인들도 아직은 아니야. 그냥 약간 한 5% 10% 정도 하다가 안 팔리면 나 회수할 거야라는 마음을 깔고 있는데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조금씩 더 양보하죠. 아닌가? 이거 좀 오래 가려나? 나 빨리 팔아야 되나? 10%가 아니라 20%인가? 30%인가? 이렇게 양보하다가 나중에 몰리거든요. 오를 때도 우리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몰려서 확 이렇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려갈 때도 패닉 셀링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가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외적인 변수도 굉장히 많고 미분양 추이도 봐야 되고요. 분양권이 마이너스 분양권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 오는 상황들을 좀 본 다음에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V자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L자로 좀 오래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어쨌든 그런 시그널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저처럼 이제 실수요를 사고 싶어하는 분들 급하지 않은 조금 분들. 미루는 게 좋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럼 지금 들어가면은 다음 달에 더 낮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 달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낮아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집은 금리가 멈추잖아요. 매매 가격은 바로 반등하지 않아요. 일부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일시적인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멈추는데 전세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지금 전세가 왜 월세가 유리하다라고 됐을까요? 전세는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럼 전세는 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대출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전세가 유리해요. 근데 그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뭐 상반기 때 인하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가 강세겠죠. 강세가 아니라 약세. 전세가 떨어지겠죠. 근데 금리 인하가 되거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계산기 두들겨 본다면 야 이제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단다. 그럼 이제 전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는 오히려 쉽잖아요. 계산해보고 월세 전세 유리한 쪽으로 가면 돼요. 집 가격의 흐름 때문에 결혼의 날짜를 언제 잡아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군요. 결혼 날짜를 고민한다고요?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들어가요? 시간을 너무 아니 결혼하는데 꼭 집을 사서 아니 그러니까 뭐 전세라도 들어가려면 뭐 하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전세는 하반기에 들어가든 올해 들어가든 전세를 하든 반전세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타이밍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리한 선택을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그러니까 임대는요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든 계산기 두들겨서 내가 유리한 거 하시면 돼요. 그걸 왜 고민해요? 전세 가지고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매 같은 경우는 학군도 봐야 되고 역세권도 네, 그렇죠. 봐야 되고 네. 가격 흐름도 봐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전세는 철저하게 내가 필요한 집, 나 여기 괜찮은데 이 가격 괜찮아? 전세 이 가격 괜찮아? 월세가 괜찮아? 반전세가 괜찮아?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내 집도 아닌데 왜 그걸 고민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아파트나 우리 주거형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었다라면 아까도 꼬마 빌딩 잠깐 얘기하셨지만 상가라든지 빌딩이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요즘 우리 그 금융시장 쪽에서도 이 부동산 PF랑 좀 맞물려서 맞습니다. 조금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네. 당분간 더 험악한 뉴스를 더 많이 접하게 될까요?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문제가 아니었다면 주택시장이 죽잖아요. 네네. 그럼 투자 수요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넘어오거든요. 야 집값이 안 오른단다. 월세라도 받아서 좀 버티자라는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트리거가 금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이 저는 금리가 개인적으로 싸고 있는 거네요.
더 타격을 받는다. 왜 1층 상가 수익률이 3%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 또 3% 상가 사서 취득세 4.6% 내고 소득세 내고 임차인 관리하고 네네. 머리 아픈데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네. 또 3% 받을래 은행에 넣어서 5% 받을래 라고 하면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상가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3%라도 야 가치가 오르잖아. 그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 사실 아파트는 시장 가치잖아요.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네. 타이밍 잘 잡으면 주변 친구들이 집 사기 시작하면 그때가 사실 오를 때예요. 왜? 우리 모두 이 시장이 이 경제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상가는 전혀 다르거든요. 상가는 친구가 사서 돈 벌었다고 해서 내가 그 상가를 사서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같은 건물이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상가는 좀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산기 잘 두드려야 되고 사실 아파트는 이 흐름 자체만 잘 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집을 사든 남자친구가 집을 사든 돈을 모아서 사든 다 우리 돈 아닙니까, 여러분? 은행 돈이죠.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뭐 대출 받고 그러는 게 또 대출 이자가 지금 높은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내 집 마련 더 힘들어집니다. 아니 전세로 일단 들어가야죠. 집값 전세로? 떨어지니까. 네. 일단 근데 대출도 이제 지금은 부담스러운데요. 활용은 좀 하셔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이 좀 대출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회를 놓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좀 용기를 낼 때는 내야 되는데 지금은 용기 낼 때는 아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용기가 내야 될 때는 좀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세나 반전세나 좀 사시다가 타이밍을 보다가 좀 용기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시장에서의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고통스럽죠. 네네. 하지만 또 이제 실수요든 어떤 진입을 위해서 기다렸었던 분이라면 상황이라면은 사실 기회의 시간이잖아요. 기회의 시간인데 네. 초조하죠. 네, 이 그렇죠. 기회가 지금일까 기다려야 될까에 네. 대한 우리가 정답은 없잖아요. 네네. 100% 바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용기는 필요한데 저는 네네. 100%는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뭐 다 모든 자산 시장이 마찬가지죠. 무릎에서 사서 그럼요. 주식도 우리가 바닥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심리가 10억 아파트가 7억까지 떨어지거든요. 어떤 심리가 발동이 되냐면 6억까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다릴래. 네. 근데 6억으로 실제로 갔어요. 그럼 5억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6억 5천이 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6억 할 때 샀어야 되는데 나 5천만 원 올랐네. 나 손해 보는 것 같아. 7억 가면 8억 하다가 또 타이밍 놓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100% 계산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아까 바닥의 시그널 말씀드렸지만 제 기준이고요. 네. 아니야 나는 40%까지 기다릴래. 나는 25%면 괜찮아. 그거는 이제 과거의 통계를 보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서 그 정도 되면 저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의 설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들어가고 더 떨어지는 거는 감수해야죠. 왜냐하면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으니까요.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 떨어졌는데 들어갔어요. 요 정도면 될 줄 알고 더 떨어지면 한 5천만 원 1억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감내해야죠. 우리 2012년도가 바닥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네네. 그때는 아무도 바닥인 줄은 모르죠. 지하실로 갈 줄 알았죠. 그래서 좀 금융위기 직후니까. 네. 그래서 네네. 그때 잠실주공 5단지가 8억 7천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전세가 3억 5천. 5억 있으면 잠실주공 5단지를 살 텐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선생님 지금 바닥이에요? 저도 모르는데요. 근데 바닥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8억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르면 5억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좋아. 나 5천만 원 1억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면 더 올라가니까 나 요 정도면 들어갈래. 그 정도 베팅은 해야 되는 거죠. 100% 리스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장님이 생각하신 그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한 30% 저는 정도? 30% 정도. 30%. 재건축 재개발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반대로 이제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제일 고통스럽죠. 특히 저는 제일 좀 요즘 미안하기도 하고요. 나와요.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하기도 한 게 이제 2030들이 네. 2020년, 2021년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2030들이 사실은 투기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안 사면은 못 살 것 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같고 못 살 것 같고 나 영원히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심한 경우는 그렇게도 했잖아요. 한 사람은 혼인신고 안 하고 담보대출 받고 맞아요. 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자금까지 받아서 2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죠. 이준 거죠.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투자 원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그게 상상 이상의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대출 이자 날이 다가오면은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파요.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이런 과정을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투매로 집어 던지거든요. 나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손해보고 파는데 그렇게 팔아버리게 되면 원금 다 날렸잖아요. 다시 일어서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저는 정부 정책이 이런 데 좀 초점이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안심전환 대출 좀 확대하고요. 생애 최초로 이렇게 2030들이 주택 구입하신 분들은 저리 대출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필요하죠. 네. 이분들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니까요. 네. 사회적 우리 기성세대들 정치권의 책임이잖아요. 집값 누가 올렸나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올린 거 아니죠. 눈 뜨니까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정부도 물론 40, 50, 60들은 사실 경험했잖아요. IMF 외환 위기도 알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알고. 근데 20, 30 세대들은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때는 집값이 막 오를 때거든요. 떨어지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안심전환 대출을 좀 확대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저도 이런 뭐 세대별 자산 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지금 20대 분들 부모님들이 대부분 60대 맞습니다. 내외 분들이시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얼마나 힘들었던 그 과정도 또 보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결국에는 부동산이 답이고 그런 결론이 나오고 또 언론이라든지 사실 유튜브 쪽에서도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2030 저는 사실 기성세대들은 이제 본인들 책임 부분도 있고 본인의 판단의 문제도 있지만 2030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버텨줘야만 솔직히 뭐 저도 이제 국민연금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잘 버텨줘야 저도 국민연금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이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어디 한사하는 데다 모듈형 주택이나 하나 사가지고 살까봐요. 모듈형 주택이요? 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틈새 시장 뭐 그런 거 찾아보면 안 됩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주식보다는 좀 덜 머리 아프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근데 또 투자 이제 돈 많은 분들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금 부자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투자 안 하면 그 현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은 없는 건가요? 주식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는 들어오겠죠. 근데 사실 부동산은 안전자산 뭐 그런 개념이 있어서 전재산 70% 80%도 투자하는데 자산가들도 주식에 그 정도 투자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있긴 있죠.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자산이라면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외국보다 이제 좀 비중이 높으니까 7대3 정도 부동산 7이면 금융자산 3 정도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선진화되면 이제 비중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투자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비중을 그렇게 절반 이상 이렇게 늘리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다양하게 저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실시간 채팅창을 나중에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쭉 정리를 해서 결론이 내려지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머리 아파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딱 집값의 움직임이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집값은 매년 움직여요. 매년 움직이고 매 시간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 시간의 단면만을 자꾸 보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다행 아닌가요? 아니 올해도 올라가지고 지금 샀다가 내년에 꺾이면 되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애매해가지고 너무 애매한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계속 비비면서 살아야 할지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 뭐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나 뭐 어떻게든 비비는 게 저는 제일 좋고. 비비는 게 제일 좋다. 방한칸 책임져라.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있네요. 제 아는 교수님도 딸이
독립 좀 하라.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예. 너 독립해서 살아라라고 하니까 자녀분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 힘든 세상에 왜 나를 나오게 해가지고 난 선택이 아니잖아. 나를 끝까지 책임져야 돼. 라고 해서 그냥 불륜이었네. 그냥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비비면서 조금 더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소장님 오늘 못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뭐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약간 답답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길게. 다들 너무 지금 단면만 보잖아요. 작년하고 분위기가 달라졌잖아.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라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상담하면 2030들이 이제 상담 들어오면 조금만 긴 호흡으로 좀 길게만 보면 조정기가 분명히 오고 지금 자금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냐. 준비가 됐으면 내 집 마련해도 되는데 아니잖아. 길게 본다면 저는 충분한 앞으로도 좋은 기회들이 있고요. 분명히 산이 오르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다음에 또 오르막이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고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좀 길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10년에 우리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고 하는데 10년에 5년 정도만 투자 타이밍으로 잡아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남아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을 조금 릴렉스 하시고 조금 길게 보면서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하시면 저는 앞으로도 좋은 기회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지금이 끝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끝이 아니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회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냉정하게 잘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디가 저점의 시그널인지 어느 정도 빠지면 이게 많이 하락한 거다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눠봤고요. 플러스 알파로 제 개인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저 같은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일반적인 고민이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오늘 이 시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네르.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